자, 계속해서 열 및 연기 유동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판서가 조금 우선 첫 번째 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열의 이동 경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자, 전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류라고 하는 게 있고, 바로 복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접촉된 물질끼리 열이 전달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시간당 열의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위 시간당에 대해서, 단위 단면적,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경로 길이죠. 경로 길이에 대해서 반비례하고, 그리고 온도에 대해서는 비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좀 잘 보시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에 비례하는 거고요, 온도에 비례하는 거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구배를 따질 때는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간이 만약에 있을 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불이 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요 근처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되죠? 요 근처에 있는 공기는 원래 차가웠었는데 불이 나니까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뜨거워지면 위로 가겠죠, 위로. 위로 가다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밀어낼 것이고,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또 그 화재가 난 현장을 만나게 되면 그쪽 공기가 또 뜨거워서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대류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열을 이동시키는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때 어떤 액체류에 있어서 어떤 고온의 분자들, 뜨거운 분자들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걸 우리 이제 대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라고 하는 거죠. 라디에이션. 복사라고 하는 것은 중간 매개차가 없이 전자파의 형태로 이동되는 에너지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식이 되게 중요해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복사체 표면에 복사되는 양, 에너지라는 것은 복사 표면의 절대 온도의 4승근에 비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량이라고 하는 Q라고 하는 값은, Q라고 하는 열량이 하면 복사 에너지죠.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엡실론 T 시그마의 T의 4승.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고요. 요건 이제 여기서는 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있어서 그 복사 에너지는 그 온도에 대해서, 절대 온도에 대해서 4승에 비례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기인데요. 연기 파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기의 이동 속도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자, 수평 방향의 연기 이동 속도는 약 0.5 내지 1m/s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수직 방향이 되게 되면 2 내지 3m/s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계단실의 경우입니다. 계단실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약 3 내지 5m/s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연기 이동 속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 농도 같은 경우는 투과일법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강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강계수. 이 감강계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감강계수에 따라서 가시거리, 요게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강계수에 따른 가시거리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원입니다. 자, 일종의 이제 점화원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학적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 에너지가 있고, 세 번째는 바로 기계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럼 화학적 에너지로서의 점화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연소열. 어떤 물질 1몰이 완전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우리가 연소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발화, 이전 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반응열의 축적만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발화, 또는 물질이 분해될 때는 또 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해열,
그 다음에 용해될 때 발생하는 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화학적 에너지는 그런 그 연소열이라든가 자연발화라든가 분해열이나 용해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 에너지로서는 저항열, 전류를 흘려보낼 때 어떤 저항 때문에 에너지가 일부 열로 변하는 경우를 저항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도열, 유전열, 아크열, 정전기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전기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낙뢰에 의한 경우도, 낙뢰에 의한 열도 역시 전기적 에너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전기열, 정전기 에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전기 에너지는 E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2분의 1 QV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E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C라고 하는 것은 정전 용량을 말하는 거고요. 패러데이십니다. 패럿. 그 다음에 V는 전압, 그리고 Q는 전기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이 정전기 에너지에 대한 공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정전기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게 또 가끔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전기를 발생을 예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째, 접지를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공기를 이온화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하면 바로 정전기가 예방이 된다. 여러분들 보통 그 요즘 주유소에 가면, 셀프 주유소에 가면 정전기 방지 패드 있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뭐 로션을 바른다든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습도를 좀 70% 이상 하게 되면 정전기가 예방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제전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저만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마찰이라든가 또는 충격, 이런 것들은 바로 기계적 에너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화학적 에너지 형태가 아닌 것은, 또는 전기적 에너지 형태가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기계적 에너지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인데요. 화재는 일단 분류를 좀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요. 종류별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A, B, C, D, 그 다음에 K급까지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화재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산업이 그 전에 조선시대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옛날 원시인서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주로 불이 붙으면 초가삼칸이 탄다든가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이기 때문에 그냥 A급 화재, 그래가지고 일반 화재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역사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뭘 사용하기 시작했죠? 석유자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유자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전에 불이 붙는 거는 다른 의미의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기름에서 불이 붙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B급 화재, 자, 어떻게 명칭을 했냐면 유류화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기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산업이 좀 더 발전하니까 100년 전에 뭐가 만들어졌죠? 전기를 발명했죠. 미국 100년 전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한 화재는 또 달라요. 그래서 자, C급 화재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전기 화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어떻죠? 요즘 사람들 전기를 쓰게 되니까 냉장고 쓰죠, 전자레인지 쓰죠. 자, 그런 것들 다 금속으로 만드는 겁니다. 금속으로 인한 화재는 또 달라요. 그래서 D급 화재를, 이것을 바로 금속 화재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어떻죠? 같은 기름이라도 이제 패스트푸드점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음식을 빠르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음식을 빠르게 먹기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이 생겼는데, 거기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튀김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용유도 유류긴 유류인데, 식용유는 불이 붙는 양상이 꺼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K급이라고 해서, 왜 K급이라고 했냐면 식용유를 주로 부엌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키친 파이어의 약자를 써서 K급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주방 화재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A급 일반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물로 끄면 돼요. 그래서 냉각소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류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연소에 재를 남기진 않는데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질식소화하는 경우고요. 전기화재의 경우에도 전기한 발열체가 점원이 된 경우라서 역시 이 경우도 질식소화. D급 화재 같은 경우에는
덮어서 피복수와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이 식용유화제 K급이 되겠습니다. 식용유화제는 물을 불 수가 없죠. 물하고 섞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식용유화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름 자체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기름 자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강화액 같은 걸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액이 없을 때는 이제 야채 같은 걸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식용유 이런 주방화재 같은 경우는 냉각 및 질식소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혹 교재에서 예전에는 A급 화재는 색깔을 분류를 했었어요. 뭐 A급 일반 백색, B급 유리 황색, C급 전기 청색, D급 금속 무색 이런 식으로 색상 기준을 분류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사실 화재 안전 기준 어디에도 이런 화재에 대한 색상 기준 분류는 없으니까 그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교재사항 보시면 화재 발생 원인별 순서를 보면 부주의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폭발 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원론에서 많이 나오는 사항이 또 뭐냐면, 폭발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폭발은 화재보다는 좀 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폭발 범위 내에 있으면서 발화원이 존재하게 돼서, 가스가, 그 폭발 범위, 연소 범위라고 하는 거죠. 그 범위 내에 있으면서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경우를 우리가 가스 폭발이라고 하는 거고, 분무 폭발이라고 하는 건 가연성 액체가 스프레이 또는 무상으로 이렇게 공기 중에 현탁해서 존재하는 경우에 점화원이 주어졌을 때 불이 붙는 걸 우리는 이제 분무 폭발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진 폭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분진 폭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밀폐된 용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밀가루 같은 걸 막 퍼지게 하고, 그리고 점화원을 딱 주게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분진 폭발이에요. 그러면 분진 폭발이 일어나려면, 자, 조건은 뭐가 될까요? 이 가연성 물질인데 가연성 미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연성 미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당연히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시 점화원이 있어야 되겠죠. 점화원.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때 분진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뭐가 주로 많이 나오냐면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탈 수 있는 물질이라 시멘트 분말 같은 거는 타지 않죠. 이제 시멘트 분말을 아무리 부유를 시키고 점화원을 줘도 이 경우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진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연성 분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 폭발, 그리고 폭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폭괭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 중에서도 굉장히 격렬한 폭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음속보다 빠른 경우, 진행되는 경우,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경우고요. 연소 속도는 보통 1000에서 3500m/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그 유류 탱크나 가스 탱크에서 폭발하는 탱크 현상에 대한 걸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가 바로 보일 오버하고요. 그 다음에 슬롭 오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블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자, 보일 오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기름 탱크가 있어요. 기름 탱크가. 자, 기름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뭐가 생기냐 하면 물이 생깁니다. 물이 생겨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뭐 원유라든가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 자, 우리가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을 해서 탱크에 저장을 하면 원유로부터 완벽하게 수분을 제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물이라고 하는 건 기름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는 반드시 물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뚜껑을 덮어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안과 밖에 온도 차이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 위에 뭐가 생깁니까? 바로 서리가 끼죠. 이게 이제 만약에 봄 돼서 녹게 되면 결국은 물이 기름보다 무거워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름 탱크예요. 이런 기름 탱크인데 여기에 만약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이 나면 이 뜨거운 연료층이 밑으로 가서 이 물층을 닿는 순간 물의 경우에는 보통 팽창, 100도씨에서 끓는 거죠. 팽창비가 약 17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끓어 넘치는 현상을 우리는 보일 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보일 오버 어떻게 돼 있죠? 연소 유면으로부터 100도 이상의 열파가 탱크 저부에 고여있는 물을 비등하게 하면서 연소율을 탱크 밖으로 비산시키면서 연소하는 현상이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 탱크 저부에 있는 이 물과 맞닿아서 바깥으로 분출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일 오버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슬럽 오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슬럽 오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이 불을 꺼야 되는데, 이 불을 끄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탱크 벽에다가 물을 뿌린단 말이에요. 이 냉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소화수를 갖다가 탱크 벽에 뿌리게 되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이 기름 탱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역시 바깥으로, 물은 당연히 100도씨에서 끓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소화수로 인해서 기름이 끓어 넘치는 현상을 우리는 슬럽 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잠깐 볼게요. 자, 슬럽 오버. 물이 연소의 뜨거운 표면에 들어갈 때 기름 표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 그렇다면 보일 오버와 슬럽 오버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보일 오버는 탱크 내에 있는 바닥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끓어 넘치는 현상을 보일 오버라고 하는 거고, 슬럽 오버는 외부에서 주입하는 물에 의해서 그 물이 이 탱크 안에 들어가게 돼서 바깥으로 분출하는 걸 우리가 바로 슬럽 오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걸, 이걸 반드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보일 오버, 슬럽 오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레비인데요. 블레비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잠깐 보실까요? 보일링, 리퀴드 익스펜딩 베이퍼 익스플로전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발음이 조금 좋지 않은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블레비라고 하는 보일링은 뭐죠? 끓고 있는, 그 다음에 리퀴드, 끓고 있는 액체. 그래서 익스펜딩, 팽창. 그래서 증기화, 베이퍼 됐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전, 폭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런 탱크가 있단 말이에요. 탱크가. 자, 근데 여기 휘발유가 있어요. 절반 정도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불이 붙었어. 그러면 열이 막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열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부에서 가연성 액체의 분자 운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지죠. 그러니까 막 유증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증기가 생겨요. 유증기가 생겨서 여기도 때리고 분자들이 막 탱크 벽을 막 때릴 거란 말이죠.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팽창하니까 막 때리다가 어느 순간 탱크의 구조적으로 약한 틈을 타고서 계속 공격해서 거기에 크랙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블레비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재 잠깐 볼게요. 가연성 액체 저장 탱크 주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해서 기상부의 탱크 강판이 국부적으로 가열되면, 자, 외부에서 화재가 나서 열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탱크가 이제 계속 달궈지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강도가 약해져서 그로 인해서 탱크가 파열이 되고, 강도가 약해지니까 파열되는 거죠. 이때 내부에서 가열된 액화가스가 급격히 팽창돼서 파이어볼을 형성하면서 폭발하는 현상. 이게 바로 이제 블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유류 탱크라든가 가스 탱크에서 발생하는 폭발 현상에 대한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글을 주고서 어느 거에 해당되느냐, 보일 오버냐, 슬럽 오버냐, 블레비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음 중 보일 오버에 대한 설명은 뭡니까? 이런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유류 탱크나 가스 저장 탱크의 경우에는 일단 유류 탱크는 바닥의 물층이 바깥으로 분출하는 현상은 보일 오버가 되는 거고, 외부에서 물이 주입이 돼서 그것이 바로 분출되는 경우는 슬럽 오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레비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약한 탱크 벽에 파열이 생기면서 바깥으로 팽창해서 폭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블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시고 교재 통해서 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